이 속에 담겨 있는 정말 많은 이야기. 사실 이 안에 조선인들, 그러니까 당시 네르스 우잘라를 보면 우리 할아버지 같아요. 모양새. 아, 우리의 옛날 1900년대 사람은 이렇게 살았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문명과 자연이 만난다는 거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고, 너무나 다행스럽게 번역이 정말 잘 돼서 잘 읽히는 그런 책이에요. 그곳에서 보기. 그 여행을 좋아해요. 저희도 저희 그룹도 여행을 많이 다니고, 근데 이왕이면 아까 전에처럼 얘기처럼 괜히 연결시켜가지고 고전이랑 연결시켜서 가는 영화 많이. 이곳은 흑산도예요. 흑산도. 배로 한 2시간 정도 거리예요. 그때 이제 생명과 죽음을 같이 하던 친구들이랑 같이 흑산도에 갔습니다. 유배. 저는 정약전 선생이 유배를, 그러니까 흑산도까지 가는 길이 당시에는 한 3박 4일 걸리는 길이었어요. 제가 2시간 동안 멀미를 해서 거의 죽을 뻔했거든요. 그때 정약전 선생도 이렇겠구나. 짧게 그런 걸 느꼈었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 조선시대에 보통 이렇게 큰 학자, 대부분 다 큰 학자들이죠. 사람들이 유배를 가면 대부분 서당을 해요. 왜냐하면 그 유배지는 절의 고도고, 그래서 사실 양반네가 거의 없어요. 배운 사람이 없는데, 완전히 지금 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이 온 거야, 학자가. 근데 이 사람은 또 나름 죄인으로 와서 몸이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리고 사실 먹을 거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 양반네들은 자기가 뭐 이렇게 먹을 걸 해보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서당을 하면 서당에서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불도 떼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유배 기간 동안 살아남는데, 이곳에 복성제라는 서당이 있어요. 그 서당에 가보기로 해서 3박 4일 동안 여행을 했었어요. 자산어보를 읽고 같이 간 여행이었었죠. 그때 제가 오랜만에 발견을 해가지고, 며칠 전에 이 친구를 만났거든요. 지금은 독일에서 사회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때 같이 했던 멤버들이 다 공부를 택했어요. 아마 저희가 그 고전을 읽으면서 참 공부가 재밌구나라는 걸 생전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공부를 안 하고 고전만 읽고 있습니다. 절묘하게 눈을 가리면서 이 사진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찾았어요. 이거는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요. 소흥이에요, 소흥. 혹시 소흥이 누구의 고향인지 아는 사람이? 중국의 소흥. 아마 모르실 거예요. 별로 다들 관심. 루신의 고향이에요. 우리 아큐정전을 쓴 루신의 고향인데, 제가 고전 읽기를 할 때 루신을 많이 항상 인용을 하는데요. 아큐정전이 유명하지만 사실은 다른 재밌는 얘기들이 정말 많아요. 루신이 썼던.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설이 단편 중에 공을기라는 소설이 있어요. 몰락한 지식인인데, 왠지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아가지고 저는 희한하게 그 유배당한 양반이라든가 몰락한 지식인한테 항상 감정이입이 많이 되는데요. 거기 보면 루시는 자기 주변 이야기들로 소설이나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 루신의 고향에 있는 서점, 여기가 공을기 주점이에요. 이 공간이. 근데 우리나라에도 공을기라는 중국집이 있어요. 고급 중국집인데, 공을기라는 말이 유명해서. 근데 그 공을기라는 소설, 단편 소설을 되게 좋아해서 꼭 그 공을기 주점에 가보고 싶었어요. 루신의 단골 주점인데, 여기서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 되게 짧은 단편 소설인데, 몇 년 동안 계속 루신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가 이제 사진 작가 친구랑 같이 여기를 다녀요. 이것도 되게 스토리가 아주 많은데, 일단 저는 음악을 하니까 요즘에는 그 고전을 읽고 어딜 갔다 오면 꼭 음악을 같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패키지로 글도 쓰고 음악도 만들고 여행도 하고 그런 맛이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책을 좋아하면 그게 굳이 고전이 아니어도 어떤 음악을 좋아하고 어떤 미술을 좋아하면
그곳에 서보는 게 되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야, 뭐 거기 갔다 와가지고 뭐 어떤 것도 아닌데, 근데 거기에 앉아서 그 공울기가 항상 여기 나오는 저게 소음 흑주거든요. 술이에요. 검은색 술인데 저거랑 한쪽 편에 막 깨알같이 있는 게 콩이에요. 공울기는 가난해서 따뜻하게 데핀 저 술 한 잔과 저 콩을 항상 시켜서 먹는 게 이제 그 이야기인데, 저도 똑같이 이제 물론 저는 조금 나아서 다른 음식도 시켜서 예, 먹었습니다. 예, 먹었는데 그러니까 저거를 먹어보는 게 저는 어떤 루신의 강좌를 듣는 것보다 특별하게 다가왔고, 저 자리에 앉아서 그때를 이제 루신, 내가 왜 공울기가 그렇게 좋았을까라는 걸 떠올려 보는 게 특별한 그것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공울기를 읽을 때 더 다르겠죠. 사실 여기 공울기뿐만이 아니라 루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여기 나와요. 제가 좀 건방지게 전화를 받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전화가 안 돼가지고 지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한 페이지를 남긴다 하는 건데요.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저도 스마트폰 유저입니다. 네. 유저래. 평소 안 하던 얘기를 하니까 이거. 근데 이거의 좋은 점은, 그러니까 저한테는 되게 좋은 점은요, 별거 아니지만 사진이 많이 들어가는, 좋은 사진들이 많이 들어가는, 보통 여기에 저희 지금 한 1,500장 정도의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소음관 사진들도 있는데요. 제가 잘하는 짓이 이제 지하철에 딱 타서 보통은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면서 다양한 걸 해야 되잖아요. 스마트한 현대인들은. 저는 사진을 플레이를 시켜놔요. 음악을 들으면서. 그러면 옛날 그 사진, 정말 한 7, 8년 전에, 그것도 다 옮겨놨거든요. 그래서 7, 8년 전에 뭐 했던 뭐 공연이라든가 뭐 친구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이런 사진들이 몇 장씩 있고, 뭐 먹었던 밥 사진 그런 거 막 찍잖아요, 우리. 예. 저도 여기 사진 몇 장 찍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있어서 그걸 딱 보면 그때서 내가 그때 거기에 있었구나. 맞아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끔씩은 이거 사진 안 남겨놨었으면 이거 기억도 못할 뻔했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거를 하고 나서 그걸 남겨놓는 거. 저는 그게, 이 한 페이지는 꼭 여러분의 글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진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기념품들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왕이면 이제 저는 뭔가 이렇게 끄적이는 걸 좋아해서, 이것도 이제 여기가 루신 마을 입구예요. 저기 보면 저기 있는 얼굴, 저게 이제 루신인데, 저는 이번에 가서 놀랐던 게 뭐냐면, 중국 사람들은 진짜, 제가 중국 사람들 욕하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 인도 사람은 되게 이렇게 이문에 밝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막 돈을 막 긁어 모을 줄 알았어요, 이거. 근데 그냥 공짜 표예요. 이거를 앞에서 그냥 여권 보여주고 딱 끊으면 안에 무슨 뭐 루신의 생가라든가 이런 박물관들을 다 공짜로 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표를 이렇게. 저는 이제 주로 어딜 가거나 무슨 일, 예를 들면 오늘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이 날의 후기를 써요. A4지 한 장에다가. 제가 거의 유일하게 하는 좋은 짓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가끔씩은 후기를 쓰면 이게 좀 힘들잖아요. 이거 가득 채우기가 손으로. 그럼 저런 걸 붙여. 그럼 이만큼 자리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만큼. 예. 근데 사실 저런 표 같은 게 또 전달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저는 뭐 기차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붙인다던가 팜플렛 같은 걸 붙여 놓는다든가, 그래서 자기만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그냥 뭐 쌓아 놓을 수도 있고, 어디 블로그 같은데, 물론 저는 블로그에 이제 하나씩 올리기도 하는데요. 그런 식이죠. 그런 페이지를 남기는 게 있고, 그다음 뭐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뭐 잡지를 오래 하고 음악을 오래 하고 고전 읽기를 오래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예를 들면 이런 자리에도 초대가 되는데, 되게 웃긴 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소설 같은 것들이 막 작가가 열심히 맨날 썼을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은
이게 무슨 뭐 마감 지키느라고 쓴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잡지 만들거나 이러는 사람들은 잡지가 예술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 실제로 많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마감이 예술 작품을 만드는 거죠. 마감, 뭐 30일까지 마감, 그러니까 써야 돼. 그래서 제가 고래가 그랬어의 고전 편지라는 걸 연재를 1년 동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냥 끄적이는 그런 거였었는데 이제 그렇게 한 장씩, 4페이지씩 이렇게 썼던 기억이 있고, 그다음에 그 빅이슈라는 잡지가 있어요. 거기는 제가 여행하면서 고전이랑 같이 여행하는 이야기를 연재를 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게 사실은 처음에는 되게 그냥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자기 마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것들이 쌓여가는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도 앞으로 그런 기회들이 많을 거예요. 뭐 잡지에 글을 쓴다거나 아니면 어디에 뭘 해야 된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냥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대신 저는 고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만 쓰거든요. 그러니까 내 거를 좀 지속적으로 어디 할 수 있는 것. 제가 만드는 잡지도, 싱클레어 잡지도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잡지예요. 자기가 어떤 걸 2달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연재할 수 있는 것. 그게 사실은 자기 거를 쭉 끌고 가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예시로 과연 어떤 한 책을, 어떤 고전을 읽을 때 과연 어떻게 방금 얘기한 건 4가지 지점을 좀 만날 수가 있을까를 한번 보자면, 자, 당신이 직접 만난다. 아까 전에 뭐 얘기했지만 실제로 제가 그 자산어보 그러니까 원래대로 영인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만들어진 책, 원래대로의 책. 그러면 한자가 빽빽히 들어있는 그런 책이에요. 심지어 딱 보면 이게 설마 어류도감일까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우리는 한자로 빽빽히 써 있으면 뭔가 공자님 말씀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물고기는 뭐 어디에 쓰고, 뭐 약재로 쓰고, 뭐 비닐이 어떻고, 머리가 어떤 모양이고,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섬 사람들은 뭐라고 부른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당신이 직접 만난다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아이세움에서 나온 자산어보라는 어린이 책, 그거는 여기 밑에 있는 손택수 선생, 시인인데 이분이 쓰셨거든요. 한 권짜리로. 근데 그런 걸, 그런 이야기들로 우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거기엔 사실 원본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어떤 징검다리가 돼주는 거죠. 저는 그것도 직접 만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원본에 접근할 기회는 또 바로 가질 수 있는. 그래서 되게 흥미롭다 그러면 원본으로 이제 나가보는 거죠. 그 다음 2번째, 제가 자현이라고 써놓은 거는 사실 이거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싸워요. 자산어본지 현산어본지. 그게 거물현자 2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발음이 없으니까 원래 흑산도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되게 어두운, 그러니까 한자 문화를 쓴 입장에서는 흑이라는 말이 막 가슴이 철렁한 거야. 그래서 정약용이 형님한테 편지를 보낼 때 흑산도에 계신 형님한테는 도저히 이거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정약용이 이름을 바꾼 거예요. 흑산도를 이 거물현자 2개로 현산이라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자산이라고 불렀었는데, 그게 이제 보통 이렇게 되면 음이 바뀐다고 해서 자산. 그래서 그렇게 정약용이 이름을 바꿨거든요. 근데 여기 2번째 나오는 이태원 선생님이 이거는 현산어보다. 그래서 2파로 나뉘어 있어요. 이게 현산어본지 자산어본지. 어쨌든 그냥 뭐 둘 다 들어보면 맞는 얘기 같으니까 그때그때 알아서 들으시면 돼요. 손택수 시인이 쓴 책은 자산어보고 이태원 선생님이 쓴 책은 현산어보를 찾아서예요. 자, 2번째, 타인을 듣는다. 이제 이게 가장 좋은 거는 요즘은 이 자산어보, 현산어보가 유명해져서 그 TV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EBS 같은 데 찾아보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1시간짜리. 되게 재밌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걸 보던지, 이제 제가 이걸 써놓은 이거 이태원 선생님 때문인데, 이태원 선생님은 그 고등학교 생물 선생님이세요. 생물 선생님, 이분이 처음으로 현산어보를 찾아서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이 얼마나 거대하냐면
이만한 두께의 책이 5권이에요. 그 현산 오보를 찾아서. 근데 원래는 열 몇 권으로 만들어졌는데 출판사가 만들다가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5권으로 이제 줄인 거죠. 이 안에는 현산 오보가 다 번역되어 있는데 이 책이 특이한 게 이 책은 장르를 알 수가 없어. 이게 무슨 고전 해설서인지 여행서인지 무슨 그 어원 증명서인지 하여튼 그러니까 온갖 잡다한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그 이태원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흑산도에 직접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족보 같은 걸 드셔서 그 현산어보에 나오는 이름들을 찾고 막 이래요. 묘지도 찾고. 사실 이건 중요한 일 안 하네요. 거기에 누가 나와 그러면 그 사람의 묘지를 찾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분은 묘지를 찾았어. 몇 년 만에 거의 10년 동안 흑산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기록하고 한 그러다가 이게 재미없는 책이 아니라 되게 여행서 같아요. 그런 책이 현산어보를 찾아서. 근데 이분이 이 책 만들 때가 31살이었으니까 되게 어렸을 때부터 이 현산어보를 찾아. 근데 이때 너무 에너지를 쓰셨는지 그 이후로 책이 안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이거 나왔을 때 당시에 뭐 출판상은 다 받았고 일본까지 번역이 된 그런 책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만약에 나중에 이 책이 자산어보, 현산어보가 우리한테 굉장히 큰 그 고전으로 이제 너무나 우리 논어 고전 당연히 하는 것처럼 자산어보 고전 당연하게 된다면 아마 이 이태원 선생님의 이 아까 얘기한 그런 전해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내용들을 찾아냈고 아무도 연구를 하지 않으니까 찾아냈고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를 해냈고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방대하게 조사를 과학자적인 마인드로 그 언어라든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제일 아쉬운 게 사투리가 없어져 가는 것들인데요. 물고기도 이름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선 이렇게 부르고 저 동네에선 이렇게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근데 실용주의 시대에는 이거는 너무 소비적인 거야. 그래서 통일해야 돼. 그런데 문학적인, 인문학적인 시대에는 그거는 모든 게 자산이에요. 어떤 꽃의 이름이 수십 가지가 있다는 건 그건 언어의 자산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게 그 이름을 붙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이름이 붙은 게. 그러니까 문화적인 자산이기도 하고. 근데 이 자산어보에는 당시 흑산도 완전히 격오지죠. 거기에서 그 마을 주민이 쓰는 물고기 이름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야, 그거 쓸데없는 뭐다라고 하면 쓸데없는 거지만 정말 의미 있는 거라고 하면 아주 특별한 거죠. 해레본 같은 거지. 뭐 다시 얘기하면 천억. 근데 그런 작업들을 했고 그 이태원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자산어보라는 거를 이렇게 환기시켜서 그걸 보고 사실 손택수 시인이 한 권짜리 되게 얇은 2시간이면 읽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가져오려고 하는데 그 누가 빌려가가지고 아직 안 줘가지고 2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데 아직 안 줬어요. 그 책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참 대단한 게 뭐냐면 그 아이세움에서 고전 시리즈를 낼 때 첫 번째 책이 자산어보예요. 사실은 그거는 지금까지 어떤 고전 시리즈에서도 그래서 제가 아이세움 분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원래 첫 번째 권이 훈민정음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훈민정음 해례. 이것도 사실은 한 3시간 동안 얘기할 내용인데 우리나라 고전 리스트에 훈민정음 해례가 안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도. 왜냐면 훈민정음 해례는 고전이 아니에요. 어찌됐건 지금 공식적으로. 서울대가 뽑은 고전 200선에도 안 들어갔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제 그런데 아이세움은 원래 그걸 1권으로 해놨다가 이 책이 제대로 안 나오는 바람에 두 번째로 택한 게 자산어보였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이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곳에 서본다. 뭐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꼭 흑산도에 갈 필요는 없어요. 흑산도에서 홍어를 먹어볼 필요는 없는. 저희의 목적은 흑산도에 가서 홍어를 먹어보는 게 1차 목표였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 그 자산어보를 계속 읽어보면 안에 등장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정약용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당시의 실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의 그때 당시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어서 사실 어딜 가도 자산어부랑 연결시킬 수 있어요. 예. 저기 두물머리에 가셔도 되고 하지만 아마 책을 읽으면 정말 내가 딱 보니까 나는 여기 홍어 설명해 놓은 걸 보니까 홍어가 정말 먹고 싶다 하면 이 근처 갑자기 홍어를 뭐 홍어는 비싸니까 그러긴 하지만 그곳에 가본다. 예. 이걸 정말 제가 되게 권해주고 싶은 거고 한 페이지를 남긴다. 그게 사진, 뭐 영상, 글, 음악 이런 거였죠. 가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가서 정말 갔다 오면서 후기를 자기가 쓸 수도 있고 사실 그리고 나서가 중요한데 그리고 한번 그러면 이게 가지를 저도 가끔씩 저한테 읽을 책 좀 리스트를 적어달라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짜로 먹겠다는 거지 지금. 근데 그 리스트는 내 리스트일 뿐이에요. 내 관심사일 뿐이고 내 인생이랑 엮여 있는 것 뿐이야. 자기 리스트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 보면 자산을 보면 어디 거기에 나오는 누구 거기에 나오는 어떤 것에 관심이 가게 되면 읽을 거리나 볼 거리들이 되게 많아지죠.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아까 전에 제가 무덤 발견했다는 게 바로 창대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바닷가에 사는 바닷가 소년이야. 근데 생각해보면 정약전이 그렇게 흑산도의 해산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분명히 어부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을 텐데 이 서문에 보면 이 장창대라는 애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얘가 많이 도와줬다. 다양한 일화들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청어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영남의 청어와 호남의 청어가 어떻게 다른지 청어 알죠? 청어. 예. 이제 되게 궁금했었는데 창대한테 물어봤더니 창대가 영남 청어는 등뼈가 몇 개고 그 호남 청어는 등뼈가 몇 개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세본 거지. 사실 섬에서 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본 거지. 얘는 70 몇 개고 얘는 60 몇 개인다. 이렇게 세본 거지. 그래. 그런데 사실 이런 도움을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사실 이 장창대도 그 정약전한테 많이 배웠을 거예요. 많이 배우고. 실제로 지금 소설이 많이 나왔는데 그 김훈 씨가 흑산이라는 소설을 썼었고 한승원 씨가 흑산도 하늘길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이 정약전의 이야기로 자산어보로. 그것도 한번 읽어보면 좋은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데 이 진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순득이라는 사람이에요. 최근에 문순득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어요. 왜냐면 이 사람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EBS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산어보에서 시작된 거야. 이태원 선생님부터 시작된 거예요. TV에서 이런 거. 이 문순득이 어떤 사람이냐면 홍어잡이에요. 홍어를 잡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홍어 잡다가 그 태풍을 만나가지고 그 조난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이제 그럼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홍어잡이 그 배에 있는 사람 근데 몇 년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되게 여러 군데를 갔다 온 거야. 지금으로 따지면 어딜 갔다 왔냐면 오키나와 그 다음에 필리핀을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흘러간 거지 거기까지.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무식쟁이 어부였지만 요즘에도 그런 사람 있죠. 우리 헤레가 그래서 우리 뿌리 깊은 나무 헤레가 포토그래픽 메모리가 있잖아요. 본 건 그냥 외우는 그런 사람이에요. 문순득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필리핀 따갈로를 다 익혀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3년 동안 겪은 일을 그냥 다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글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전학전이 가서 그 얘기 한번 해봐라. 내가 글로 한번 써볼게. 그래서 그 문순득 표류기를 남겨요. 사실 그게 최근에 책으로 나왔어요. 문순득 표류기가.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이랑 오키나와에 흘러갔다 온 이야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책의 뒤에는 따갈로 사전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필리핀 사전이 당시에.
한자로 필리핀 사전이 붙어 있어요. 예. 그리고 뭐 나중에 또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나중에는 이 문순득이 필리핀에서 표류되어 온, 조선시대가 되게 험한 시대지만 그 표류되어 온 사람은 잘 먹이고 해서 돌려보내는 게 어떤 관례였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표류가 되오지 그러면 그 정보는 한양에 항상 바로바로 됐대요. 그래서 제주도에 어떤 사람들이 표류되어 왔는데 약간 까무잡잡하고, 예, 저처럼, 예, 까무잡잡하고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아먹을 수 없다. 아무리 역관들이 가도 이거 생전 처음 듣는 말이다. 이 얘기를 듣고 혹산도까지 연락이 온 거지. 그러니까는 비슷한 이상한 곳에 갔다 온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제 둘을 만나게 해줘서 그 사람들을 필리핀에 보내준 이야기가 되게 유명해요. 그 문순득, 이 문순득의 이야기는 정약전이 가서 적었기 때문에 남겨진 표류기죠. 사실 우리는 뭐 하멜 표류기라든가 이런 걸 되게 고전처럼 보지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 재밌는 것들을 엮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 시작점이 어디냐 보면 그게 고전이에요. 그 아무도 읽을 것 같지 않은 한자로 된 어류 도감, 어류 도감이죠. 또 그런 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거는 정약전이 두물머리에 살면서 양반네답지 않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 그 정약용 트리오, 정트리오, 정약용과 형제들 다 정말 특별한 사람들인데 고기 잡고 산에서 나물 캐고 이렇게 먹었던 양반네였어요. 예. 그게 또 바탕이 돼서 과학적인 정신이 바탕이 되니까 유일하게 유배 가서 쓴 책이, 정약용은 뭐 다양한 분야를 쓰는, 정약전은 단 한 권, 물론 다른 글들도 있지만 책으로 보면 단 한 권, 자산어보만 쓴 거죠. 어류 백과사전을. 그런 이야기들도 한번,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내가 옛날에 유배를 갔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그 술에 취해 살았을 걸. 네, 그런 생각이. 그래서 이것도 바다 냄새가 나는 책, 정약전이면서 제가 고래학을 해서 연재할 때 첫 책으로 이 책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도 기회 되면 다른 책보다 이 자산어보, 그다음 아까 얘기한 데르스 우잘라 이런 책은 한번 꼭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마무리를 시켜요. 사실은 원래 오늘 워크숍처럼 자기가 그 고전 리스트를 만들어 보고 그다음 모임을 구상해 보는 걸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사실 뭐 너무 짧은 시간이었고, 그다음에 여러분도 뭐 시키면 싫잖아. 갑자기 지금 고전 리스트 만들어 보라 그러면은 뭐 날 미워하겠지.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고전 리스트는 꼭 우리가 남들이 고전이라고 하는 리스트가 아니에요. 내가 그냥 만화책을 좋아하면 만화 고전 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만화의 세계도 깊고 깊은 세계잖아요. 내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면 클래식의 고전들을 모을 수 있는 거죠. 그걸 같이. 그리고 내 친구들 중에 관심이 있는 사람 한 5-6명이 모여서 그걸 같이 듣고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가보고, 뭐 윤희상의 음악을 들었다 그러면 뭐 통영에 가본다거나, 뭐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었다 그러면 뭐 방학 때 짤스부르크 음악제에 가본다거나. 물론 이게 되게 스케일이 큰 것 같지만 그냥 비행기 표만 값만 있으면 가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들 배낭여행도 가고 그러는데, 그걸 남들이 그냥 9개국 돈다고 9개국 도는 게 아니라, 내가 이곳에 되게 가고 싶었는데 그런 데를 가보는 거죠. 그리고요, 요즘은 그렇게 만나서 뭘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까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저한테 문의를 하셨는데, 고전 읽기 모임 하면 어디 들어가면 좋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일단은 주변에서 찾아보고, 그리고 자기가 조금씩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단 한 가지 뭐냐면,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직접 만나라고. 그런데 야, 그러면 왜 선생님 모셔, 돈 들여가지고. 저희 그 생명과 죽음 할 때도 꼭 10,000원씩 모아서 선생님한테 5만원, 6만원 이렇게 드렸어요. 우리 학생인데도. 그러니까 뭔가 배움에 대한 대가를, 물론 선생님이 뒤풀이 가서 그걸로 이제 더 보태가지고 고기도 사주고 대부분 그러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그러느냐.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고전 읽기 모임을 만든다면 꼭 여러분들끼리만 하지 마세요. 아까 전에 얘기한 그 생명과 죽음은 일주일은 우리끼리 모여서 같이 얘기를 하고,
똑같은 책으로 그 다음 주는 선생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꼭 이런 강의를 안 해주셔더라도요, 우리끼리 아주 잘못된 산으로 갔어요. 뭐 세상에 뭐 잘못된 게 어디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뭐라고 그럴까, 그 고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갱이가 있거든요. 그거는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인 거죠. 근데 그런 거는 모르고 변죽만 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한 여러 다양성은 그런 기준점을, 남들이 다 얘기하는 기준점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넘어서는 것들이 자기한테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을 꼭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오늘 했던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그런 요소들을 자기가 만드는 어떤 모임, 그게 꼭 고전읽기 모임이 아니더라도 그런 곳에 운영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무슨 거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점점 이제 애들끼리 뭐 친구들끼리 모임도 하고 연말이면 모임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먹고 노는 모임은 오래 안 가더라고. 그래서 뭔가를 좀 이렇게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좋은 거리가 그 고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전이라는 걸 우리 같이 읽고 뭐 하고. 그러니까 뭐 진짜 좋은 친구들이 생긴다고 할까요? 제가 처음에 보여준 대로 고전읽기 모임을 꾸준히 해와서 그 친구들이 사실은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인생의 좋은 친구들이, 물론 다들 뭐 책을 좋아하고 이래서만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시간을 서로 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도 어떤 거리가 있어야지 나눌 수 있거든요. 자산업을 딱 보고 나누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 그냥 우리 딱 앉아서 술 한 몇 병 마시고 나서 야 좀 진실된 얘기를 해보자 그러는 게 아니라 고전이 그렇게 하는 역할들이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모임들이 좋았었고, 이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책 세계, 멋진 책 세계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애부터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지금 잘 안 보면 저기 머리가 약간 하얗신 분의 옆에 계신 분이 김수롱 선생님이라고, 혹시 아는 분들은 훈민정음을 하시는 분이세요. 훈민정음을 오래. 저희 모임은 여전히 계속 선생님을 한 분 모시고,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이 오시면 선생님이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죠. 이게 보면 아시겠지만 인원이 많아서 각자 쪽구를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정말 직접 만나는 고전과의 만남 시간을 갖게 되죠. 제가 이 사진을 마지막 사진으로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한 10여 년 정도 고전읽기 모임을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요즘에 정말 많이 드는 생각은, 야, 정말 여러 세대가 섞여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특별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은 사실 비슷한 또래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 생각하기엔 초등학생, 예를 들면 한 50대 되고 이러면 얘기가 안 통할 것 같지만 사실 사람이 되게 보편성이 있고 자기만의 세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그러니까 10대만이 모이고 내 또래만, 대학생들만 모이고, 저 같은 아저씨가 와서 하는 얘기도 가끔씩은 수긍할 만한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얘기들은 같은 또래끼리만 모여서는 나오지 않는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런 모임을 그냥 꾸준히 이제 멤버들이 바뀌어가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멤버들, 그러니까 세대가 섞여 있는 거에 대해서 특별한 느낌을 받게 돼서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모임에 꼭 세대를 섞어보세요. 그래서 정말 어린애부터 어른들까지 같이 저는 그게 고전의 힘인 것 같아요. 고전 안에 고전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줄 수 있는 그런 힘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렇게 배운 것들을 저희 잡지 싱클레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싱클레어는 주로 20, 30대가 주 타겟층이지만 필자는 초등학생부터 70대까지예요. 같이 참여하고 있어요. 저희가 만들고 있는 신촌 콘서트는 한번 와보시면 관객층이 어린애부터 깐난아기부터 한 50대까지 사실 저는 그런 걸 고전 읽기를 통해서 배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뭐 각지 이건 부산에서 그런 모임을 할 때 이야기예요. 그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를 했어요. 근데 아까 전에 보니까 복사가 좀 잘못해서 여기가 잘렸던데 뭐 그냥 알아서 유추해서 읽으세요. 그래서 고전 읽기에 어떤 리스트를 만들어 본 거죠. 아마 여기서 저는 12개의 고전을 골라서 한 달에 한 권씩 읽는 모임을 1년 동안 만들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해왔고, 이건 언젠가 제가 구상한 거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것처럼 같이 고전 읽기를 하는 분이 사진작가 한 분이 계셨는데, 여주의 산골에 자기 작업실이 있어서, 근데 100년이 넘은 집이었어요. 쓰러져 가는 집. 근데 그 옆에 이제 집을 한 채 지으셔가지고, 그 100년이 넘은 그 집은 아궁이를 떼가지고 있는 건데, 저희가 고전 읽기에 대한 발표를 한 2달에 한 번씩 그 여주에 들어가서 그 아궁이 앞에서 했었어요. 예. 야, 뭐 고전 읽기를 아궁이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그냥. 하지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고전 읽기 모임의 모습인 거죠. 저는 이게 되게 좋다는, 이게 최고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 리스트, 그 다음에 자기의 방식, 이런 걸 합쳐서 어떤 것을 만드는 거를 꼭 언젠가 시도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고, 그거는 남이 평가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야, 이렇게 해가지고 고전을 제대로 잘 알 수 있겠니? 알 수는 없겠지만 고전을 계속 만날 수는 있다고 해요. 고전을 계속 뭐라고 그래, 발판으로 삼아갈 수는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긴 시간 저만 떠들어가지고 너무 아쉬운데, 끝나고, 지금 질문 한 2-3가지 정도 공통으로 받고요. 끝나고 한 30분 정도 시간 더 되시는 분들은 둘러 앉아서 좀 뭐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얘기나 그런 거 있으면, 간식도 좀 남았죠? 그거 먹으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괜찮아요. 하세요. 좋은 질문이긴 한데 강의와는 상관없는 질문입니다. 싱클레어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교보문고에서 팔고요. 교보문고 전 매장에서 팔고, 그리고 작은 서점들에서 많이 팔아요. 예를 들면 가가린, 경복궁에 있는 가가린, 대학로의 이음 책방, 홍대 앞에 있는 뭐 유어마인드, 그리고 어디냐, 정덕도서관 앞에 있는 더북스, 이런 데서 또 팔고 있고, 부산의 메이커스라는 곳에서. 저희도 이렇게 작은 곳들을 많이 찾아다니는데, 지금 얘기한 곳들은 다 거기서 한 번씩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그랬던 곳들이에요. 그런 데서만, 물론 교보 빼고 그런 데서 팔고 있습니다. 많이 구입해 주세요. 저렴해요. 예. 오늘 얘기해 주신 게 고전 기본적인 소개, 어떻게 읽는지 이런 거 중심으로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하나도 뭐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중에서 인상 깊게 읽었던 대목이나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실제로 어떤 느낌이었어요? 자산어부 홍어파트, 그러니까 이게 정말 백과사전이에요. 분류를 해놨어요. 다 비밀이 있는 것, 없는 것. 정약전이 진짜 물론 틀린 것도 많지만 굉장히 특별하죠. 특별하게 해놨는데, 홍어편을 보면 혹산동 홍어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홍어편을 보면 홍어가 성기가 2개예요. 그래가지고 홍어를 설명할 때, 그러니까 홍어를 잡으면 꼭 암컷 수컷이 같이 이렇게 잡히거나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약전이 어떤 음행 이런 걸 많이 하게 되면 이렇게 자연도 이렇게 삶을 망치게 된다라는 것들을 홍어에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유일하게 도덕적인 내용이에요. 뭐냐면 나머지는 완전 실용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름이 뭔지,
어디에 쓰이는지, 모양이 어떤지, 실용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그게 되게 놀라웠어요. 왜냐면은 유학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유학자거든요. 근데 자기가 저술을 하면서 그런 걸 다 걷어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선 놀라웠었고, 그 자산어보는 사실은 그 긁기보다요,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 그거에 얽혀있는 사람들,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많죠.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하자면, 이것도 이태원 선생님이 밝혀낸 건데, 책에 보면 청주라고 해서 주석이 달려 있어요. 옛날에 이게 뭔지 몰랐는데, 이태원 선생님이 밝혀낸 게, 그 정약용의 제자 중에 이청이라고, 그 사람도 머리가 좋은, 다들 이렇게 한 번 보면 잊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약용이 저술을 500권을 할 때 이 친구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얘는 중국에 있는 고전들을 다 섭렵해고 모든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어디 있는지를 다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약용이 형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산어보를 구해와서 책으로 묶어낼 때 이청한테 얘기를 해서 너 주석을 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청이 중국에 있는 어류책들에 대한 지식을 다 해서 각 물고기만 이거는 이거구나 해서 줄을 달아놨어요. 근데 재밌는 게 아니라 슬픈 게 뭐냐면 이청이 그렇게 똑똑하고 엄청난 사람이었었는데 정약용의 최고 수제자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이청은 과거에 집착했어요. 그러니까 과거 시험에 집착했어요. 그래서 항상 과거 시험을 봤는데 뭐 아시겠지만 정약용 라인은 그 공무원이 될 수가 없어, 당시에는. 네. 그런 상황이라서 이청은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학문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언제까지 봤냐면 70이 넘어서도 과거를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청은 우물에 빠져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학문적인 이런 것들을 배워도,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얽혀 있는 다른 이야기들 속에서 되게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또 이러니까 그 몰락한 지식이네. 네, 감정이었는데, 네, 그런 지점이 되게 자산어보를 좋아하는 지점이 됐죠.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예, 마지막으로. 좋은 책을 읽고 예, 이렇게 좋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있으면 예, 내 삶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이렇게 잘 그럭저럭 가는 것 같아서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위로가 될 때도 있고 막 그런데요. 예, 근데 왜 세상은 이렇게 여전히 더 예, 이렇게 되면 무력함을 느끼지 않으세요? 몰락 양반처럼. 사실 저는 정약용 일가들을 좋아해요. 정약용 형제들을 좋아하는 게 되게 슬픈 시대이기도 했었고, 되게 억울한 시대이기도 했었고, 되게 뛰어난 사람들이기도 했었고, 인간적으로 되게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그 시대를 살면서 다들 선택한 방법이 달랐어요. 예를 들면 정약용의 또 형인 정약종은 사실 천주교를 계속 배교를 하지 않아서 그 참수를 당했거든요, 바로. 그리고 정약전은 이 책을 썼지만 알다시피 그 20년 가까이 유배 생활을 하면서 책 한 권을 썼어요. 나머지 시간 뭐 했을까? 술 마셨어요. 술을 마셨어요. 정약용은 술을 입에도 안 댔어요. 그 다음에 결혼도 다시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한다는 게, 물론 금슬이 좋아서 그러기도 했겠지만, 정약전은 사실 흑산도에서 아이도 있었고, 예.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살아가야 되니까. 대부분 유배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그렇게 후시를 얻어서 산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정약전의 삶이 불행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저는 이 한 권의 책을 만들어가는 과정, 거기에 쏟았을 그런 어떤 생각들, 뭐 정약용이 500권의 책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은 되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시대가 어떻다고 해도 그런 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함석헌 선생이 얘기한 건데요. 우리나라가 되게 어려운 시기를 많이 지났잖아요. 이제 작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1900년 초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일제한테 뺏기고 일제시대 다 지나고 6.25 나고 막 그때 그러고 나서 막 독재 정권에 막 각종 시대 다 거쳐오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나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야. 사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처절한, 물론 다른 의미에서 처절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할머니 같은 그런 시대에는 안 살았다고. 근데 어떻게 할머니는 사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여쭤본 적이 있는데 그냥 사셨대요. 그냥 하루하루. 그 6.25가 나가지고 그 전쟁통에도 애들은 태어나고 애들 키우고 사랑해서 결혼해서 하고 학교도 열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시대가 비참해도 자기 눈앞에서 어떤 걸 해 나가야 되는 거.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시대가 되게 어두워도 유스보이스에서 돈도 안 받고 이렇게, 예. 저한테는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서로 줬죠. 간식, 환경 봐요. 우리 지하실에서, 물론 여기 약간 지하 같지만 지하실에서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환경에 이런 데를 무료로 하는 어떤 순간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막 입시하라고 막 이러는 것도 아니고 돈 벌라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그건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그런 것도 아닌 어떤 순간이 있잖아요. 이런 순간이 꼭 고전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어려움들을 겪어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음악을 하고 잡지를 만들고 고전 읽기 모임을 많이 하고 저는 되게 여행을 많이 해요. 예. 여행을 많이 다니고 이러니까 진짜 친구들이 이제 진짜 너무 팔자 좋고 막. 예, 저에게도 그늘이 많습니다.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제 아주 좋은 순간, 이런 순간이죠. 이런 순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런 걸 하는데, 예,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러나 그런 경험들은 내가 그거를 겪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저는 그런 힘이 고전 같은 힘인 것 같아요. 아, 내가 이거를 겪고 있구나.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좋은 걸 겪고 있구나. 이런 거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건 사실은 오랫동안 살아남은 인류한테 희망이 됐던 그런 책들이죠. 한 달, 1년 동안 1억 벌기, 이 책이 여러분 고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죠.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될지. 하지만 그런 책이 고전이 되는 시대는 분명히 아주 비참한 시대. 우리한테 남겨진 고전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진짜 희망들을 던져주는 그런 것들이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